자, 16번 크리스탈러 이론입니다. 70페이지에. 자, 1933년 우리가 독일의 남부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서비스업에 대한 입지 이론으로 나타난 게 크리스탈러입니다. 자, 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인데, 이 크리스탈러는 이 수요자가 어느 지역까지 분포되느냐, 수요자가 분포되어 있는 어디까지 분포되느냐, 이 지역을 분석하는 이 거시적 넓은 의미, 이 거시적 측면에서 분석을 하고 있고, 또 중심지가 형성되는 과정. 자, 중심지가 이 정육각형으로 우리가 가는데, 이 중심지가 왜 정육각형이 되느냐, 이 형성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중심지가 형성되는 과정에 초점을 두면서 전개시킨 이론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탈러는요, 이 재화의 도달 거리, 이 재화의 도달 거리와 이 최소 이 요구치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이 재화의 도달 거리와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그 용어가 거기 4개가 나와 있네요. 자, 먼저 그 박스의 기억이 뭐가 나와 있죠? 중심지가 나오죠. 이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능이 집중이 되어서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인 배후지에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 지역을 중심지라고 하죠. 개념 맞는 내용이고, 자, 도달 범위가 나오죠. 자, 도달 범위는 이게 중심지예요. 그럼 중심지에서 생산되는 재화를 우리는 이렇게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에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이 공급할 수 있는 이 최대한의 거리 있죠. 배후지에 공급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 이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재화의 도달 거리. 여기 중심지예요. 재화의 도달 거리를 도달 범위라고 하죠. 레인지. 자, 그러면은 이때 이 중심지에서 제공하는 중심지 활동, 이 중심지 활동이 제공되는 공간적인 그 한계를 나타내는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제로. 그러면 이 선을 넘어가면 수요가 마이너스니까 공급을 안 해요. 수요가 없는데 수요가 0이 될 때까지만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죠. 이게 1이 아니라 0.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0이 될 때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재화의 도달 거리, 도달 범위라고 해요. 자, 그리고 중심지에 있는 점포들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최소한 얼마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최소 요구치가 나오는데, 이 중심지에 있는 점포들이 중심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 최소한의 고객 수를 나타내요.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를 최소 요구치라고 하고, 그럼 그 최소 요구치의 범위는 이 중심지는 점포 주인, 판매자가 뭐를 해야 돼? 우리는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실도 없고 이윤도 없는 정상 이윤을 우리가 얻을 때까지, 정상 이윤을 얻는 만큼 충분한 소비자가 있는 그 지점까지 거리를 바로 뭐라고 한다? 최소 요구치의 뭐라고 한다? 범위라고 하는데, 문제는 중심지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 최소 요구치 범위가 재화의 도달 거리 범위 내에 존재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
디귿, 디귿, 니을을 맞고요. 니은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니은 두 번째는 0, 1이 아니라 0. 그래서 틀린 지문.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자, 17번 문제로 갑니다. 내일, 자, 상업지역의 구분을 세계 최초로 시도한 학자이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 이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을 응용한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이죠. 자, 레일리는 소매 인력의 법칙에 있어서의 중력 모형이죠. 자, 그 그림 봤더니 A 도시, B 도시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에 대해서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도시 크기인 뭐예요? 두 도시 크기인 인구에 비례하고 그 C마을이 분기점이에요. 그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를 한다. 내용이죠. 그래서 비례, 인구의 비례하고 이게 반비례인데 가끔 반비례 비례로 또 출제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유인력은 우리가 비례는 어디로 간다? 분자. 반비례는 분모로 가서 이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걸 이용해서 계산하는데, 자, C마을인데, C마을에 있는 소비자가 A 도시, B 도시에 각각 몇 명 소비하러 가느냐. 자,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 자, 17번 문제입니다.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 대 B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은 A 도시로는 어떻게 돼요? A 도시 인구 얼마? 얼마죠? 10만 명? 10만 명. C마을 분기점으로부터 A 도시까지 거리 20km. 20의 제곱에 반비례. B 도시 인구 30만 명의 비례.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인데 이 수식을 쓰면 이제 계산이 다 되는 거예요. 요걸 이용해서 이제 수식. 그럼 상대적 A 도시에 몇 명 소비하러 가면 상대적으로 B 도시에 몇 명 가느냐. 소매 잠재력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이제 계산하면 내항의 곱은 얼마? 400. 20의 제곱은 400 곱하기 30만 명은 분모로. 외항의 곱 또 20의 제곱 400 곱하기 10만 명은 분자로 가죠. 자, 우선 400 없어지고 또 약분하니까 3분의 1. 자, 이 분수식을 비례식으로 나타나면은 A 대 B는 1 대 3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A 도시로의 인구, 유인이 어느 정도 되냐, 그 규모. 또 B 도시로의 인구, 유인 규모는 C 마을에 얼마죠? 2만 명. 자, 여러분 문제에서 그림 위에 보세요. 그림 위에 보면은 C 마을에 몇 프로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레일리는 4번 계산 출제를 했는데 그 관련에 이런 조건이 없었어요. C 마을 인구의 60%만 밑줄. C 마을 인구의 60%만 이런 조건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출제하면 이런 조건이 들어가지 않을까. 60%만 A 도시 또는 B 도시에서 구매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0%죠. 지금까지 전체였는데 이제 몇 프로만? 60%. 60%니까 얼마죠? 12,000명만 이용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1 더하기 3. 여러분 1 더하기 3은 4인데 1 더하기 3은 4인데 4에서 N은 얼마?
4에서 A는 1 차지하고 B는 얼마? 3을 차지해요. 그래서 12,000명의 4분의 1인 3,000명은 A 도시로 가고 나머지 9,000명은 뭘로 가죠? B 도시로 간다. 1번 정답인데, 자, 이런 경우 문제가 처음이거든요. 이런 거 이제 출제 이제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 좀 중요합니다. 자, 우선 랠리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17번 문제 잘 유의해 두시고, 자, 랠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수정을 했어요. 랠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수정을 해서 나타난 컨버스의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을 분기점 모형. 분기점 모형인데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이죠. 그래서 중력 모형인데 뭐를 수정했느냐? 인구를 수정했죠. 인구를 뭘로? 매장, 면적. 그래서 매장, 면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매장, 면적의 비례, 상권의 경계의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그러니까 이걸 수정했죠. 인구를 매장 면적으로 수정을 한 중력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도시의 두 소매 시설 간에 있어서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이 바로 상권의 경계의 뭐가 돼? 분기점. 구매 영향력이 같은 분기점의 위치를 구하는 게 컨버스의 모형이에요. 자, 요걸 수정을 했다는 걸 염두에 좀 두시면서 우리가 보시고, 여러분 올해 시험에 컨버스보다는 랠리 아니면 누구다? 허프 둘 중에 하나가 출제가 예상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우리 72페이지로 넘어와서 21번 문제로 갑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상권 분석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중력 모형에는 랠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과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 있다. 중력 모형 맞습니다.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은 재화의 도달 거리와 최소 요구치 관계를 설명한 이론 맞습니다. 랠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은 A 도시, B 도시, 아까 그림 봤을 때 이 중심지의 규모에 따르는 상권의 경계선, 이 분기점을 간편하게 추산할 수 있다. 그리고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은 다수의 경쟁 쇼핑센터가 있는 경우에 특정 쇼핑센터의 시장 점유율, 이용객수, 매상고 계산을 또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시장 점유율, 이용객수, 매상고 계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자, 5번이 정답입니다. 허프의 모형보다 랠리 모형인데, 자, 랠리는 두 도시예요. 랠리는 아까 A 도시, B 도시. 그래서 랠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은 우리는 중심지, 두 도시, 중심지 간에 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상호작용.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A 도시, B 도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 두 도시 간에 상호작용에 초점을 주고 도시 단위를 기준으로 분석을 합니다. 자, 여기서 허프는 하나의 상권 내에 다수의 점포가 존재하고 있을 때 특정 점포를 방문해서 물건을 경험적으로 살 확률을 묻는 게 누구 이론? 허프예요. 허프. 그래서 허프는 항상 뭐가 붙어요? 확률이 붙어요. 확률. 이 대도시 내 상권 내에서 다수의 경쟁 점포가 존재하고 있을 때 특정 점포를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 경험적으로 살 확률, 확률적 상권 분석 모형인데, 그래서 여기는 매장 단위, 점포, 도시 단위가 아니라 매장 단위를 기준해요. 자, 그리고 항상 확률은 여기 있죠.
공간, 거리, 마차의 개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공간, 거리, 마차의 개수는 점포의 성격, 편의 품점이냐, 전문 품점이냐, 점포의 성격이라든지 교통의 편리성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은 우리는 뭐다? 0일 수도 있고 1, 2, 3, 4 뭐 여러 가지 값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뭐라고 가정하죠? 2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보면 꼭 이 지문이 떠요. 2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를 적용하죠? 중력 모형을 적용한다. 이 중력 모형을 적용할 때는 매장 면적에 비례한다. 매장 규모. 자, 매장 규모인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데 이때 거리는 뭐 시간당 몇 킬로냐 이 시간 거리의 개념을 말해요. 이 실제 직선 거리가 아닌 시간 거리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자, 여러분이 계산 문제인데 여러분의 상권 분석 모형은 계산 문제를 계속 출제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허프가 원래 네일리 허프 중에서 둘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네일 낼지 허프 낼지 모르지만 하여튼 잘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자, 우리가 3번, 4번, 5번이 허프에 관련된 계산 문제인데 우선 두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문제 한번 봅니다. 자, 75페이지에 C도시 인근에 A와 B 두 개의 할인점이 있다. 허프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B 할인점의 이용객 수는 얼마냐? 단 거리 마찰 개수의 값은 얼마? 2다. 이렇게 주어지고 또 도시 인구의 몇 프로? 60%가 할인점을 이용한다. 도시 인구의 60% 밑줄 이런 게 조건이 이제 주어진 거죠. 자, 그럼 비할인점. 자, 비할인점인데 자, 여러분 소비자 거주지에서 비할인점을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을 구하거든요. 물건을 살 확률을 우리 뭘로 표현했다? 시장 점유율로 표현하는 거예요. 시장 점유율. 시장 점유율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 분모는 상권 내 각 할인점의 윤역을 다 대죠. 그 전체에서 시장점을 어떤 점포가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그러면 A 할인점의 윤역 얼마죠? A 할인점의 윤역은 매장 면적 5천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B 할인점의 매장 면적 2만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 거리 20km죠.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더해주면 각 할인점 유인력의 합계 전체죠. 구하고자 하는 점포 B죠. 2만의 비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20의 제곱은 400이에요. 2만을 400으로 나눠주니까 50. 5천을 100으로 나눠주니까 50. 얼마죠? 100분의 50이니까 2분의 1. 2분의 1인데 뭐를 곱해준다? 퍼센트로 가니까 100을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퍼센트로 가니까 150%. 비할인점을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이 50%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계산, 허프 문제만 나오면 먼저 요것부터 계산해놔야 돼요. 여러분 허프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계산을 해야 될 게 뭐죠? 시작 점유율. 이용객 수인데 이용객 수 얼마죠? 그게 소비자 거주지 인구의 30만 명의 몇 프로만 이용한다? 60%만 할인점을 이용한다. 그러면 18만 명 중에 비할인점이 몇 번? 50%가 비할인점을 이용하니까 9만 명이 구하고자 하는 정답. 9만 명. 9만 명.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로 갑니다. 자, 25번 점포 3개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올해 시험도 시험이 이제 점포 2개보다는 3개 나오는 걸 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자, 허프 모형을 활용하여 X지역의 주민이 할인점 A를 방문할 확률과
할인점 A 월 추적 매출액을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X지역 전체 주민은 4,000명, 현재 주민 4,000명, 그리고 공간 마찰 개수는 또 얼마? 2라고 가정하고 X지역의 주민은 모두 구매자인데 A, B, C 할인점에서만 구매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또 뭐를 구하는 거? A 할인점. 자, A 할인점에서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 자, A 할인점을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은 뭘로 표현된다? 시장 점유율로 표현된다. 그러면 분모는 뭐죠? 상권 내에 각 할인점의 유인력을 다 더해주면 되죠. 자, A 할인점 매장 면적이 500. A 할인점 매장 면적 500. 거리 5km, 거리 제곱. B 할인점 300. 거리 10. C 할인점 450, 거리 15km 제곱. 더해주면 각 할인점의 유인력의 합계. 구하고자 하는 A 할인점 500, 5의 제곱이죠. 자, 얼마죠? 우리가 500을 25로 나눠주면은 얼마? 20. 자, 20이고 300을 100으로 나눠주면 3이고 450을 15의 제곱은 225거든요. 나눠주면 2. 그러면 얼마죠? 5분의 20이니까 5분의 4. 자, 5분의 4니까 또 퍼센트로 가기 위해서 100을 곱해줍니다. 몇 프로? 80%. 그럼 우선 하나 구했네요. 할인점 A를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은 몇 프로? 80% 하나 구했어요. 하여튼 제일 먼저 요거부터 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를 구하는 거? 이용객수. 이용객수인데 지금 X지역의 현재 주민이 4,000명인데 4,000명 중에 우리는 얼마를 한다? 우리는 80%가 A 할인점을 이용한다. 4,000명의 80%, 3,200명이 A 할인점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3,200명이 이런 이용을 하고 있을 때 월 추정 매출액은 얼마냐? 3,200명이 할인점을 이용하고 있는데 1인당 얼마? 35만 원. 네? 35만 명. 1인당 한 명당 35만 원 하니까 얼마? 11억 2천만 원이 되겠죠. 2번 정답. 자, 여러분이 원래 시험에 3개의 점포 나왔을 때 구하는 연습 좀 해야 되는데 몇 번 구하다 보면요 빠르게 구할 수 있어요. 내일 아니면 허프, 원래 출제 예상이 된다는 거. 그래서 25번 이렇게 점포 3개 나온 걸 좀 주의해서 잘 확인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 상점은 입지 특성과 구매 습관에서 분류되는데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입지 유형별 점포로서 4가지 있죠. 집심성 점포, 집재성 점포, 산재성 점포, 국부적 집중성 점포 4가지가 있는데, 자, 같은 업종이 서로 모여 입지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는 뭐죠? 집재성 점포예요. 집재성 점포. 집재성 점포는 뭐가 있어요? 은행, 보험 등이 대표적입니다. 자, 구매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고, 이것은요 전문 품종. 그리고 뒤에 수요자의 취미, 기호 등에 따라 구매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는 요거는 선매 품종. 그래서 2번은 틀린 지문. 3번, 동일 업종의 점포끼리 국부적 중심지에 입지를 해 유리한 유형의 점포는 국부적 집중성 점포인데, 대표적으로 어떤 농기구상, 비료상, 종묘상, 석재점, 어구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소매 점포들이 속해 있는 상권의 크기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 소매 점포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망해요. 그래서 분산 입지를 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는 산재성 점포로서 대표적으로 뭐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자파점, 색탁소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4번 정답. 여러 상점들을 상호 비교한 이후에 구매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는 선매품점. 선매품점. 편의품점은 알죠? 여기 뭐 GS25시 이런 게 편의품점. 일상생활 필수품을 판매하는 점포로서 저차원 중심주의 입지를 하는 그러한 점포입니다. 자, 우선은 기본적 우리가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업자는 대안부지 가능매상고를 가능매상고, 잠재매상고를 비교하여 상업용 부동산의 입지를 선정을 한다. 이 가능매상고를 추계하는 우리가 방법 중 다음에 제시된 몇 가지 개념은 어느 것과 가장 관련이 깊은가 보는 그러한 내용이죠. 가능거래지역을 획정한다. 이 얘기죠. 자, 여기 점포가 있으면은 고객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어디에서 찾아올 거냐? 그래서 이렇게 가능거래지역, 이 상권의 범위를 확정을 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지출, 이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이 주민들의 지출 가능한 금액 얼마냐 추계를 하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1인당 소득 수준을 인구 센서스 자료를 통해서 조사를 해야 돼. 추계를 한 다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구당, 이 지역 내 가구당 소득에서 지출 가능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구해서 상권을 분할합니다. 그 점포에 있어서의 상권을 분할하는 게 과정인데,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비율법이에요. 그래서 가능 매상고, 이 규모가 큰 점포를 분석을 할 때 많이 이용하는데, 이 가능 매상고를 추계하는 방법에 지금 설명 박스는 뭐에 대한 방법? 비율법인데, 그 박스 내용을 하나하나 구하는 과정에서 뭐가 많이 개입돼요? 주관이 가장 많이 개입. 주관이 가장 많이 개입되는 게 비율법. 그리고 유추법. 대상 점포가 속해 있는 회사의 다른 유사한 점포를 가지고 우리는 대상 점포의 가능 매상고를 구하는 유추법. 또 허프 박사에 의해 나타난 중력 모형. 또 회귀 분석 모형을 이용한 거죠. 자, 이 네 가지 모형인데, 규모가 큰 것을 이용하고 규모가 작은 점포를 이용할 때는 보조 수단으로서 뭐를 많이 이용한다? 체크 리스트를 활용하는 방법도 많이 이용하죠. 보조 수단으로서 우리는 규모가 작은 점포를 간단하게 분석할 때 이용합니다. 규모가 큰 점포, 지금 문제는 비율법에 대한 설명.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80페이지 가시면은 알프레드 베버가 나옵니다. 자, 알프레드 베버가 나오는데, 여러분 베버 하면은 딱 하나만 기억을 잘 해두시면 돼요. 최대 최소. 베버 나오면 최대 최소. 최소. 요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최소. 베버의 공업 입지 이론은 무슨 이론? 최소 비용 이론. 요것만 잘 하나 기억하면 돼요. 최소. 자,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1번 지문 틀린 걸 찾는 건데, 이 베버는 공업 입지를 주장하는데 생산자는 합리적인 뭐라고? 경제인. 이 말은요, 생산자니까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리고 2번은 요거는 최소의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을 최적으로 입지할 수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기업의 입지 이윤으로서 베버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을 보고 있죠.
수송비, 인건비는 노동비죠. 인건비, 노동비, 그리고 한 장소에 공업이 집중되는 집적에 따르는 이 세 가지 요인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배번은 뭐를 중시여긴다? 이 세 가지 요인 중에서도 배번은 수송비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우리는 수송비를 가장 뭐한다? 중시하는 게 누구? 배번. 수송비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서 결정되는데, 이때 이 뭐죠? 인건비, 집적력 같은 이런 다른 생산 여건이, 다른 생산 조건들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 두 가지 인건비, 집적 이익은 변화가 없고, 그럼 변하는 건 뭐죠? 이건 변화가 없으니까 변하는 건 수송비죠. 그때 배번은 뭐라고? 최소의 수송비. 최소의 수송비가 드는 지점. 최소의 수송비가 드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한 학자가 누구다? 배번. 최소의 수송비가 드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 그럼 4번에 보시면은 비용이건 수송비 비용에, 비용은 뭐 해야 돼? 최소. 인건비, 노동비도 이것도 비용이니까 최소고, 이익은 뭐가 돼? 이익은 비용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가 돼? 최대가 돼야 돼. 최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번은 그 4번이 틀렸죠. 세 개가 다 최소가 아니에요. 요거는 최대지. 그래서 수송비와 인건비, 노동비를 더한 건 요거는 뭐죠? 요거는 비용이잖아요. 비용이고, 집적 이익은 비용이 아니에요. 요거는 뭐 집적에 따라서 이익을 얻는 거잖아. 그럼 비용에서 요거 이익을 얻는 것을 뭐 해야 돼? 빼줘야지. 빼줬을 때 이 값이 뭐가 돼? 이 값이. 빼줬을 때 요 수송비, 인건비 더한 건 비용이고, 비용에서 이익을 빼준 이 전체 값이 뭐가 된다? 전체 값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를 해야 된다. 얘기예요. 생산비가 뭐가 되는 점?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한 학자가 배번입니다. 자, 5번은 등비용선. 등은 같을 등자입니다. 자, 여러분, 배번은 이런 입지 삼각형인데 요게 최소 수송비 지점이에요. 자, 배번은 요게 최소 수송비 이 지점에 공업이 입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업이 이렇게 입지를 바꾼다. 이 지점으로 입지를 바꾼다. 이 지점으로 입지를 바꾼다. 이렇게 기업이 최소 수송비 지점으로부터 이렇게 입지를 바꿀 경우에는 수송비 변화가 나타나겠죠. 그럼 추가적으로 여러분 원료 산지나 공급하는 비용이 달라지는데 입지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수송비의 부담액이 동일한,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수송비 부담액이 동일한 이 지점으로 이렇게 연결한 이 곡선을 뭐라고 한다? 등비용선. 비용이 같은 선.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배번은 또 원료를 뭘로 보죠? 보편 원료와 편제 원료로 크게 나누는데, 보편 원료는 어느 지역에서든지 누구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고, 편제 원료는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원료죠. 그래서 배번은 원료 지수를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편제 원료의 중량을 뭘로 나눈다? 제품의 중량으로 나눈 거죠.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원료 지수 M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제품의 중량보다 편제 원료의 중량이 크면은 편제 원료가 있는 장소의 공업이 입지해요. 왜냐하면은 이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원료인데 이것을 시장까지 운송해 오면요, 원재료 운송비가 많이 들어서 안 돼요.
이때는 원료가 있는 장소에 입지를 해야 된다. 원료, 지향형,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인데 여기서는 가공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중량이 감소하는 시멘트 산업 또는 제련 산업, 또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 또 원재료의 부패가 심한 산업인 통조림 공업이 여기에 해당해요. 그럼 M이 1보다 작으면은 편제 원료의 중량보다 제품의 중량이 커요. 제품의 중량이 큰데 원료 산지에서 생산하면 큰일 나요. 왜? 원료 산지에서 시장까지 운송하는데 제품 운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돼요. 이때는 어디? 소비지는 어디에? 시장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장, 지향형 입지 산업인데 여기는 가공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중량이 증가하는 맥주, 청량 음료와 같은 산업이 여기에 해당해요. 그리고 또 완제품의 부패가 심한 산업이라든지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한번 문제 볼까요? 32번 문제. 공장 부지의 선정에 있어서 시장 지향형 입지와 원료 지향형 입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산출되는 제품의 무게나 부피가 투입되는 원료에 우리는 무게나 부피보다 훨씬 큰 물품을 생산한다. 제품 무게 더 커요. 그럼 어디 입지해야 돼? 소비지, 시장에 입지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중간재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도 일반적으로 제품 수송비가 적게 드는 어디죠? 우리는 시장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 중량 감소 산업. 요 중량 감소는 뭐죠? 중량 감소는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 3번 정답이고, 또 제품 수송비가 기업 이윤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장은 어디에? 시장에 입지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 원료 산지에서 생산해서 시장까지 운송하는데 제품 운송비가 많이 들면 안 돼요. 그럼 이럴 때는 시장 가까이 입지하라.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은 원료 지향형 입지, 그리고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은 어떻게 돼? 어느 곳에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니까 시장 지향형 입지를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자, 입지 개수. 입지 개수를 AQ인데 어떤 지역의 특정 산업이 전국의 동일 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특화, 전문화되는가를 보는데, 문제는 분모는 항상 뭘로 보죠? 전국으로 갑니다. 분모는 전국으로 가고 분자는 특정 지역으로 가죠. 특정 지역. 뭐 A 지역 할까요? 특정 A 지역으로 가죠. 자, 그래서 전국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전국의 뭐 예를 들면 어떤 산업, 뭐 섬유산 산업, 반도체산 반도체 어떤 산업의 고용자 수가 주어졌고, A 지역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A 지역 1산업의 고용자 수를 우리가 보는 거죠. 자, 이게 본데 계산을 할 때는 표가 주어질 때는요, 전국 전체를 찾고요, 전국 1산업, A 지역 전체, A 지역 1 이렇게 표에서 이걸 찾아서 숫자 들어가서 계산하시면 돼요. 자, 33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전국에 A, B 두 지역과 1, 2 두 산업만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이들에 대한 고용자 수를 조사한 결과이다. A 지역 1산업의 입지 개수 및 산업 구분인데, 자, 맨 오른쪽 전국 나왔어요. 맨 밑에 전체. 전국 전체를 따졌더니 얼마다? 자, LQ는 전국 전체를 따졌더니 얼마? 4배. 전국 전체 4배. 그럼 전국 1, 전국 맨 오른쪽에 1산업 만나는 칸.
250. 그럼 이제 A지역 갑니다. 두 번째 칸 들어옵니다. A지역 전체 얼마? 200. 그럼 그 두 번째 칸에 1산업 얼마? 150. 자, 분모 분자를 50으로 나눠요. 그럼 50으로 나누면 얼마? 50으로 나눕니다. 분모 분자. 5, 8, 40. 50으로 나눈 거예요. 5, 25, 5, 4, 20, 5, 3, 15. 자, 그럼 이것은 내항의 곱이죠. 내항의 곱. 5 곱하기 4는 뭘로 간다? 분모. 외항. 8 곱하기 3은 뭘로? 분자로 가요. 그럼 요거 약분하면은 얼마? 5분의 얼마다? 6. 5분의 6은 얼마? 1.2인데 1.1은 1보다 커요. 1보다 크면요. A지역의 1산업에서 생산해서 소비하고 남은 나머지를 A지역 경계 밖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는 기반 부문의 산업. 1번이 정답인데 만약 1보다 작다 하면 뭐다? 비기반 산업. 35번 문제로 갑니다. 최근 문제는 이렇게 두 개를 묻는 문제도 주어지면 요거는 33번은 좀 쉽고 35번 이렇게 계산을 여러 개 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도시가 보통 3, 4개 나오면은 여러분이 좀 까다롭습니다. 35번 다음은 각 도시별 산업별 고용자 수를 나타낸 표이다. 섬유산업의 입지 개수가 높은 도시 순으로 나열한 것을 묻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를 따져야죠? A 도시, B 도시, C 도시. 도시가 3개 나왔으니까 LQ를 따져야겠죠. LQ를 따지는데 분모는 어떻게 돼요? 분모는 그 표에 보세요. 전국 전체 갑니다. 자, 전국 맨 밑에 있어요. 전체 맨 오른쪽 칸에 있어요. 만나는 게 얼마 숫자? 2000. 여기 만나는 게 2000. 2000 들어오죠. 또 그러면 전국 얼마? 섬유. 전국 맨 밑에 섬유 산업 만나는 거 칸 숫자 얼마? 1000. 그럼 이게 1000이에요. 1000.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할 때는 저보다 빨리 해야 돼요. 표에서 찾아서. 그럼 요거는 분모는 다 똑같아요. 2분의 1. 그러니까 분모는 3개 나오든 4개 나오든 분모는 다 똑같아. 하나만 구하면 분모는 다 똑같으니까 요령이에요. 분모는 다 똑같다는 거. 분자만 찾으면 돼. 두 번째 갑니다. 여러분 거기 보니까 두 번째 줄 갑니다. A 도시에서 전체 얼마? 여러분 A 도시 전체 맨 오른쪽 칸. 전체 400에서 섬유 만나는 거. A 도시 섬유 만나는 거 얼마? 250. 그러니까 전체 A 도시 400에서 섬유 250. 얼마죠? 5, 8, 40, 5, 25예요. 내항의 곱은 얼마? 8. 외항의 곱 2, 5, 10. 4분의 5예요. 4분의 5니까 1.25가 돼요. 1.25. 자, 여기는 얼마죠? 세 번째 줄 갑니다. 세 번째 줄 맨 끝에. B도시 전체 얼마? 500. 거기서 두 번째 섬유 얼마? 250이면 약분하면 2분의 1이죠. 없어지니까 얼마? 1. 자, C도시 네 번째 줄 옵니다. C도시 네 번째 줄 맨 오른쪽 전체 얼마? 1100에서 섬유 얼마? 500이다. 공 두 개는 없어지니까 또 내항이고 11. 외항이고 2, 5, 10. 요거는 1보다 작죠. 그럼 어디가 가장 크다? A가 1.25 가장 크고 그 다음 1인 두 번째 B 가장 작은 건 1보다 작은 C. 여기죠. 1번 정답입니다. 그럼 또 시험 문제 여기서 또 이렇게 낼 수 있죠. 입지 개수가 1보다 큰 산업은 뭐다? 입지 개수가 1보다 큰 도시는 A 도시, 섬유 산업에 있어서 그렇게도 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산, 표가 주어졌을 때 입지 개수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상당히 또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36번 문제 갑니다. 자, 버제스. 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인데 언제 나온 이론이죠? 1925년에 나타난 이론이죠. 자, 1826년에 나타난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응용한 이론인데, 자, 첫 번째 보시면 틀린 거, 공간 형상을 도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버제스는 미국 시카고 대학의 도시사회학자로서 미국의 시카고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도시, 공간, 구조, 도시의 공간 구조를 무슨 입장에서? 도시 생태학, 도시 생태학 관점에서 접근하여 설명하고 있다. 1번 맞고, 2번 1920년대 독일 도시가 아니라 미국의 시카고를 대상. 2번 정답. 3번 도시사회학자인 버제스가 제시한 이론으로서 가장 오래된 실증적인 모형이에요. 가장 오래된 최초의 실증적인 모형이고요. 네 번째, 거주지역의 변화. 거주지역이 어떻게 변하느냐, 사회적 공간의 구조적 특성에 대해서 고찰했습니다. 도시 내부 기능지역의 분화 양상을 동심원적으로 나타내는데, 여러분 도시 내부 기능지역의 변화를 뭘로 나타낸다? 여러분 도시 내부 우리가 기능지역의 분화 양상을 거주지가 분화되는 형상으로 보거든요. 거주지가 어떻게 분화되느냐, 이 형상을 우리는 보는데, 그 형상이 무슨 용어로? 생태학적인 용어로 설명하죠. 도시 내부의 기능지역의 변화가 거주지 분화 형상인데, 이게 생태학적인 용어 뭐죠? 생태학적인 용어 친입, 경쟁, 천입. 친입, 경쟁, 천입 등의 과정으로 우리는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동심원상이죠. 도시의 핵심이 바로 중심, 업무, 지구.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여기서 벗어나서 퇴폐, 슬럼 지구를 형성하는 두 번째가 바로 점이지대. 요걸 모르면 진짜 큰일 나요. 작년에도 출제했지만요. 하여튼 점이지대는 두 번째 동심원. 그리고 공장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저소득 주택지역, 중상층 이상이 거주하는 고소득 주택지역, 고소득, 요거 넘어가면은 도시 경계 밖으로 넘어가요. 도시 경계 밖으로 넘어간 교외에 통근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도시의 뭐다? 위성 도시인데, 이렇게 도시의 핵심으로부터 동심원상으로 몇 개? 5개의 지구로 분화되면서 도시가 외현적으로 성장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버제스인데,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뭐는? 지대도 낮아지고 도심으로부터의 거리인 접근성도 낮아지고 인구 밀도도 낮아지고 질병도 적어지고 또 빈곤도 줄어들고 범죄의 우리는 발생 빈도도 줄어드는 형상이 나타난다. 37번 도시 성장 이론의 하나인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서 도시 정치 문화 경제에 있어서 중추적인 시설을 집적하여 있는 지대는 핵심이 뭐죠? 중심 업무 지구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로 갑니다. 84페이지. 도시 공간 구조 및 입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동심원설에 의하면은 중심지와 가까워서, 여러분 요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뭐죠? 질병이라든지 범죄, 빈곤 등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아지는. 그럼 도심에 가까울수록 많아지고 외곽으로 할수록 적어져요. 적어지는 경향 하니까 틀린지 뭐. 2번 선형 이론에 의하면은 주택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에 주어지는 어떻게 돼요? 고속교통망 축 가까이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를 하는 경향이 있다. 2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이 동심원을 변형했죠. 이 동심원을 변형해서 나타난
1939년에 나타났는데 이것은 미국의 142개의 도시의 상세한 주택 임대자료를 수입해서 분석한 호이트의 뭐죠? 선형 이론이죠.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대한 설명. 그래서 도시의 이렇게 핵심은 하나인데 교통의 축을 따라서 도심에서 방사되는데 그 모양이 이렇게 무슨 모양을 띠고 있다? 부채꼴 모양을 이렇게 띠고 있다는 내용이죠. 자, 3번에 다핵심 이론에서는 다핵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서 유사 활동 간의 분산이 아니라 집적이죠. 자, 여러분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의 장점을 수용해서 나타난 1945년에 나타난 해리스와 울만,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도심에서 기능이 전문적으로 분화됨에 따라서 부도심이 나타나요. 그래서 현대의 신도시나 대도시의 설명에 적합한 게 다핵심 이론인데 이 다핵을 발생시키는, 성립시키는 이유가 뭐냐? 우선은 어떤 부동산 활동에는 특정 위치나 특수한 시설이 요구되면서 다핵이 형성되고 또 하나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다핵을 형성하고 또 지금 유사한 활동, 어떤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의 유사한 활동이 이루어질 경우는 같이 모여야 돼. 같이 상호, 집합, 모여서 이익을 추구를 합니다. 같이 모이는 걸 뭐라고 하죠? 집적지 향성. 분산이 아니라는 거. 집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서로 다른 이질적인 활동을 할 때는 이해가 어떻게 돼요? 상반되기 때문에,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같은 지역 내에 입지하기는 어렵다. 입지적인 뭐가 나타나죠? 비양립성이 나타난다. 3번 틀렸어요. 분산이 아니라 집적. 자, 4번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이지 소득의 증가는 관련이 없다. 소득이 증가도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소득이 증가하면요 주거지가 더 외곽으로 연장이 돼요. 자, 자파적 세탁소는 산재성 점포, 분산 입지를 해야 유리한 점포고요. 백화점 귀금속점은 배후지 중심부의 입지를 해야 유리한 점포인 집심성 점포고, 집재성 점포는 은행보험이에요. 은행보험. 동일 업종의 점포들이 한 곳에 모여있어 유리한 점포가 바로 집재성 점포. 41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것.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가 적은 부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하지 않은 지역의 주거를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부도심 나오는 건요 안 돼요. 부도심은 여기 나와요. 다 핵심에서. 요 두 이론은요, 두 이론은 핵심이 하나예요. 단해. 부도심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동심원 이론에서는 저소득층은 어디?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에 가까운 지역에 입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1번 정답. 2번 선형 이론에 의하면은 고소득층의 주거지는 주요 교통축, 교통노선을 축으로 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